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김미연 RS서치 소장,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21대 대선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데요. 지금 네거티브 공세 이런저런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먼저 김성태 위원장님. 예.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또 조기 대선 자체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 심상 비상계엄에서 비롯한 헌재 파면 결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를 내세우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참 복잡했고 네. 또 많은 혼란도 끼쳤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일찌감치 대선 캠프로서 많은 준비가 될 수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대선 집중도를 갖다가 민주당 이제 이재명 후보는 높였지만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좀 이제 추스르면서 아우르면서 가려다 보니까 초반에 벌어진 그 격차를 지금 상당한 부분 따라붙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여연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이제 선거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막판 대반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민병덕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단일화 문제 여전히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설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인 지지율 흐름 이 시점에서는 어떤 분석인지요?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 흐름은 큰 변화가 없고 견고합니다. 네. 다만 이러저런 문제들, 특히 설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그 지지율의 변화가 미세하게 좀 보인다. 네. 이런 지점입니다. 큰 틀에서 이제 내란 종식이라는 그 흐름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지금까지 대선 막판에 대역전 드라마는 없었다면서요? 87년 대선 이후에 한 번도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 나온 적이 없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87년도 노태우 대통령 당선될 때 그 당시에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당시 몇몇 조사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당시 그 김영삼 후보보다 앞서 있었던 거로 사전에 나왔었고 예상대로 나왔고 제가 처음 대선 여론조사했던 게 92년도 대선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때도 아마 민주당 쪽에서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하면서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투표함 지키기 이런 걸 캠페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제가 직접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로 김영삼 후보가 앞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결과가 쭉 나오는 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돼요. 대선 직전에.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해 볼 수 있는 이 자료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공표 금지 기간 한 7일인천을 놓고 보면은 그때쯤 되면은 모든 이슈 쟁점들이 거의 다 이미 다 드러나서 표심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한 일주일 상간 그 지점에 새로운 쟁점 이슈가 드러나서 판을 바꿀 수 있는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선거는 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김미연 소장님,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나온 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이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론조사 꽃조사에서는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 전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홍 소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블랙아웃 이전에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어떤 조사에서는 한 자리 격차, 어떤 조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격차가 나는 걸로 발표가 되었었지만 네. 이 두 조사를 비교를 해보면 표본수의 좀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가 좀 가대 포집되지 않은 조사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구도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일강 일중 일약이라는 구도가 변화는 되지 않았고요. 이 구도가 그러면 이 일주일 사이에 어떤 그 변화의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가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투표 날 알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경우도 많지만 총선 같은 경우는 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총선 네. 같은 경우는 결과가 좀 틀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지역구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틀린 경우가 있지만, 이제까지 지금 말씀하셨죠. 87년 대선 이후로 대선에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징크스가 또 깨지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깨지기는 매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민병덕 위원장님, 이번 대선 각 당에서 이제 공약집을 늦게 내놓으면서 유권자들이 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후보 진영에서 내세우는 핵심 공약 한두 가지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그 두 분께 각각 한 1분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 의원님, 어떤 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입니까? 네, 우리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얘기하잖아요. 경제요. 네. 네. 예, 먹사니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질적 토대, 어떻게 하면 신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잘사니즘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롭게 배분해서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인지 네.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먹사니즘과 관련해서는 우리 그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김부가 꿈꿨던 문화 강국, 이 세 가지를 핵심 성장 축으로 두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정의로운 배분과 관련된 문제들을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 위원장이 맡고 있는 그 위원회도 예. 마찬가지죠. 예, 경제 제가 문제. 디지털 자산위원장 맡고 있는 것은 이제 신성장 분야이기 신성장. 때문에 먹사니즘에 속하는 거고, 을지로 같은 경우는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민 잘사니즘에 문제. 네. 속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태 위원장님, 김문수 후보 강조하는 핵심 공약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가장 갈망할 만한 경기도 발전을 이끌어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GTX인데, 그 GTX 그 일기가 이제 작년 이제 최종 다 개통이 돼서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GTX 전국 5대 강력권 이제 이 확대 공약이 가장 핵심적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임기 내에 3개를 갖다 운영하고 3개는 착공하고, 요 재원이 한 130조 원 가까이 투입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전국 5대 이 강력권 이제 이 GTX가 확대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교통 때문에 뭐 대한민국은 더 큰 인프라와 발전을 가져갈 수 있다. 두 번째가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일자리 대통령,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자리 만드는 길이라면 여와 야가 없고, 또 뭐 시대와 이념 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일자리 대통령. 그러니까 오직 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 애로사항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 부분을 상당히 중점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사전 투표율이 34.74%, 역대 이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대선보다는 다소 떨어진 수치인데요. 이게 이제 주중에 치러졌고, 또 막판에 투표소 관리의 문제점 등이 지적된 영향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번 투표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최종 집계가 지난 대선보다도 약 2.2%포인트 정도 사전 투표율이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는데 뭐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그 사전 투표 관리의 부실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원래 사전 투표라는 거는 본투표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적으로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이 제도적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네. 현재에 와서는 사전 투표가 각 후보 진영의 세과시용, 초전의 세과시용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전 투표가 보면은 첫날 시작할 때는 역대 최대 사전 투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망이 이어지다가
아주 재미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둘째 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난 대선보다도 사전 투표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최종 집계에서 2.19 정도 포인트 하락하는 거로 마무리됩니다. 근데 네. 그 2.19 포인트가 하락되는 게 보면 사전 투표율의 하락폭이 마지막 시간을 걸어서 급속하게 떨어지는 측면입니다. 그 배경은 뭘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사전 투표율은 양 후보의 적극적 지지층,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극적 지지층이 사전 투표에 임해서 첫날 최대 기록을 세웠지만은 그 동력이 둘째 날에 가면서 차츰차츰 네. 줄어들었다. 이번 네. 사전 투표율은 아마 보수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불신을 제기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양 진영의 특히 이재명 그 후보 진영의 그 적극 지지층의 동원력의 크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지역별로 보면 호남 지역 투표율이 높고 대구 지역은 가장 낮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이 사전 투표율이 자꾸 낮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실시된 주중 사전 투표에서 지난 대선에 육박한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높게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건 상당히 높고 만일에 토요일 날 사전 투표가 있었다면 한 40%까지는 충분히 갔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전 투표 결과를 보면 호남은 매우 높게 나오는데 역대 모든 사전 투표에서 호남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전 투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거는 바로 그 PK 지금 말씀하신 대로 TK, PK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거든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사전 투표율과 비교해도 한 10% 정도 포인트 낮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다 감안해 봤을 때 보수층은 물론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감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탄핵 혹시 보수 진영에서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 이분들은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직까지는 결집이 안 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 투표에서 이 TK, PK 지역에서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이번 선거의 최대의 저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 대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겼을 때도 TK나 PK에서는 투표율이 70%가 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TK, PK 지역에서 이 본투표 날 과연 얼마만한 투표율을 기록할 것인가, 과연 50% 이상 넘게 나와서 학계 투표율이 70%가 넘는다면 저는 보수 진영에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을 가지고 이게 낮게 나왔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저의 해석하고는 좀 다르고요. 본 투표가 얼마 나온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덕 위원장님, 뭐 각 당에서도 해석하는 바가 다릅니다. 투표율이 높고 낮은에 따른 유불리는 뭐 지금 섣부른 것 같고요. 지역별 투표율 좀 분석을 했을 텐데 민주당은 이전 사전 투표율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재외국민 투표율도 사상 최대 높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매우 높았죠. 네. 저희는 재외국민 투표율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 투표를 하려면 등록을 하고 와서 또 두 번째 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매우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 같은 경우 호남 쪽이 특별히 높았던 것들 같은 경우도 이 투표에 대해서 실은 심판 선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네.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수 쪽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 그 중에서도 사전 투표가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사전 투표 비율이 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이 사전 투표가 높고 대구 경북 쪽이 낮았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긴장하고 최선을 끝까지 다해야 된다라는 네.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장님, 선관위의 미흡한 준비에 사전 투표 현장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 부정선거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려한 탓일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낮은 투표율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요 대목이 정말 아픈 대목이에요. 네.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내 8인 경선을 치열하게 치를 때 그때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사전 투표 제도 자체를 갖다 폐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본 투표율을 갖다가 그만큼 늘리겠다.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그 부정선거의 핵심 요소가 바로 이 사전투표에서 일어난다. 네. 이 사전투표 과정과 또 그 사전투표한 보관과 또 개봉하는 그 과정까지.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아직까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대법원을 통해서 이제 뭐 이 사전투표가 이게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부정선거로 이렇게 밝혀진 사례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폭넓게 퍼져 있는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그 주장이 뭐 일정 부분 상당히 그 특히 우리 보수 진영,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일정 부분 그 소구력을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투표 이틀째 되는 날 이게 투표율이 확 줄어버렸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뭐 투표소에서 줄 서 있는 그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사전에 나눠줘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밥 먹고 와서 하고 뭐 이렇게 또 형편없는 모습이 연출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 사전 또 투표날 한 이 선택이 이게 또 뭐 잘못될까 봐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작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저조한 부분은 사실이죠. 이 부분은 일정 부분 후보가 교체되는 그 과정 속에서 특히 TK, PK 지역의 그런 이제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들의 그 분위기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상당히 그 영향을 끼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 그런 걸 뒤늦게 이제 우리가 네. 결집을 시켜가지고 지금 TK, PK 지역에서부터 이제 수도권의 중도 무당층으로 이렇게 전선을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일부의 영향이 있지만은 이제 내일 모레 본투표에서 TK, PK 지역은 사전 투표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충분하게 상쇄하는 투표율이 나옵니다. 전에도 네. 그랬거든요. 변수 이틀 남은 상황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김성태 위원장님, 예. 그 마지막까지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내일까지도 봐야 하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일화 부분은 뭘 건너간 겁니까? 이미 뭐 사전 투표에서 실질적으로 40% 가까운 이미 투표가 유권자들이 진행됐는데 네. 이제 남은 40표로 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아주 근소한 박빙에 그런 뭐 소수점 이하까지도 이걸 따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이게 뭐 좀 주요할 수는 있지만은 네.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 당이 인수개혁신당의 후보의 그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거든요. 결론은 동상이몽인데 개혁신당 인수 후보의 단일화는 자기를 중심으로 단일해라. 네. 결론은 김문수 후보 사퇴가 그게 단일화다. 이런 네.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민 위원장님, 그래도 민주당은 계속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네.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뭐 마지막까지 단일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아무리 캠프와 뭐 후보들이 막판 전략을 잘 짠다고 해도 조심해야 할 게 있잖아요. 이제 뭐 이른바 설화인데 중도 보수를 끌어안으면서 막판 상승세를 보였던 이준석 후보가 그 문제 여성 신체 부위 발언으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판세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판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순위가 바뀌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네. 볼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순위에게 바뀌는 영향을 미치는 않을 것 같고 단지 지지율 수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가장 큰 가설이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공격했던 것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로 인해서 플러스 될 리는 없겠죠. 네.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이런 공개적 여성 혐오 발언과 관련해서는 유권자들이 예상치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이준석 후보의 새로운 정치인의 이미지에 잘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발언으로 이렇게 네. 정리되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이 이 하락폭이 어느 정도이며 이것이 수혜자가 과연 김문수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준석 하락폭이 좀 더 클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하락보다 클 것이고 그 지지율의 흐름이 하락한 것이
100% 김문수한테 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볼 네. 때는 투표를 하지 않는 특히 중도층에는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이로 인해서 수혜자인 것은 맞지만 아마 국민의힘 후보 진영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수혜는 아닐 거로 봅니다. 민병대 위원장님, 이재명 후보는 자식을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아들이 했다고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을 왜곡한 조작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책임 문제도 지금 거론하고 있죠. 그러게요. 이게 가족 문제인데 특히 자식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인된 자식의 문제인데 이 문제 관련해서 21년에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그 아들도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불법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고 그리고 책임지겠다고 했고 그게 고발돼 가지고 이번에 이제 판결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여성 혐오 발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아들도 줄기차게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거고 또 이준석 후보 측에서도 무고로 고발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네. 수사로 밝혀질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족과 관련된 것이 검증의 대상이냐 아니냐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50억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검증의 대상이죠. 그런데 다른 의원들의 아들 중에 뭐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음주운전이라든지 최근에 또 마약이라든지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의원의 그 아버지인 의원의 국정 운영이라든지 의원 활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들의 상습 도박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국정 관여를 아들이 하겠습니까? 네. 이게 직접적이지 않는데 이걸 너무 하는 것은 실은 정치 공세로 문제로 보인다. 아버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위원장님, 유시민 작가의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란영 여사에 대한 발언도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유세 때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기도 했는데 이 같은 논란이 막판 표심의 변수가 될 수 있을 일정 것으로 부분 보여져요. 뭐 네. 이제 국민들의 마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유시민 작가의 이제 발언이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으로 논란이 빚어진 거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 진영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참 몰지각한 행위고 발언이다 비판을 하지만은 이걸 또 이제 늦었지만 유시민 작가도 사과를 했고 이제 더 나아가지고 이제 이재명 후보 자신도 이걸 직접 사과를 하는 그런 측면이 되니까 뭐 이 부분으로서는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정서상 국민 유권자 정서상 이게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학력 차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상당히 그 무리를 일으켰구나 이런 정도 하지만은 네. 저거 가지고 이제 뭐 결정적인 득표의 그 유불리를 우리가 따지기는 좀 어렵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뭐 역대 대통령들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이런 분들 다 상고 출신이고 또 실업계 출신 대통령들도 있고 한데 앞으로 유시민 작가는 이런 발언 정말 조심하기를 바라는 네. 거죠. 김미연 소장님, 이준석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전체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이준수 후보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이준수 후보의 지지층은 20대 남자들 그리고 무당층에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전체 표심의 이준석 후보 지지율에는 저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그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준석 후보의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이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상당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것이 뭐 전체 선거판을 흔들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이제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민주당을 대변하는 빅 스피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민주당에 뭐 있었던
그 발언, 뭐 노인 폄하 발언이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는 좀 약간 비교가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네.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설화는 이제는 이번 선거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심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김성태 위원장님, 예. 댓글 조작단 논란도 한창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리박스쿨이라는 극우 단체가 여론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연루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해당 단체가 이재명 후보에는 비방 댓글을, 김문수 후보에는 옹호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한 건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이제 뭐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후보 뭐 캠프에서 너무 학대 재생산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는 부자 몸조심하는 차원이 더 중요한 것이지 네. 이렇게 날색에 뽀족하게 지금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걸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 댓글 조작 팀이 그 단체를 통해서 운영되어졌다 이렇게 주장 몰고 가는 건 맞지 않아요. 왜그런가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도 그때 그 국정원이 이제 댓글 조작을 해서 엄청난 이제 처벌을 받았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의 한 대목이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어려운 시간을 이걸로 보냈어요. 그 관련자들이 또 더군다나 저도 뭐 대표 시절에 또 당시 이제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을 통해서 민주당 후보가 되고 또 대선에까지 또 영향을 받았던 그 댓글 조작으로서 민주당 내에서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 댓글 조작팀을 또 뭐 별도로 이렇게 좀 운영하고 지원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런 걸로 가지고 이렇게 뭐 저는 공격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병가 위원장님, 민주당은 댓글 조작 제보자에게 지금 포상까지 예고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적 대응 여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이 단체 이름이 리박스쿨, 이승만, 박정희 스쿨, 그다음에 자손군,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자손군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김문수 후보도 여기를 방문했고 하는 일도 알고 네. 있다라고 구체적인 워딩을 한 동영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권성동 원내대표, 그다음에 김상훈 정책위 의장, 조정훈 의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조정훈 의원 이런 분들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과 네. 관련해서는. 그런데 해명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태 위원장님, 대선을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먼저 윤 전 대통령 어제 전광훈 목사 주도 집회에서 공개된 호소문을 통해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소문 대도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말 진짜 도움되지 않는 뭐 그런 처신을 저는 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뭐 이 방송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도대체 뭐 정말 이 632 조기 대선 자체가 누구 때문에 치러지는 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정말 자성하고 반성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더 그나마 자신을 대통령을 만들어준 우리 국민의힘 진영의 김문수 후보를 위한 길인데 본인은 본인이 나름 절체절명의 위기,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갖다가 만든 당사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또 살아나게 됐고 살아나는 것도 또 모자라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끝까지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또 발걷어붙이고 나서는 그런 행국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이번 선거가 김문수 후보 또 우리 보수 진영 전체를 국가를 보더라도 이게 한 사람에게 너무나 절대적인 권력이 지금 현재 다 쏠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뭐 자신이 나름 그래도 뭐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가고 뭐 이런 정도하고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처신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남은 하루라도 좀 조용히 좀 계셔달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임병동 위원장님,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런 발언을 두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대독 방식으로 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입장이세요? 네, 정광훈 집회에서 그다음에 전 여의도 연구원 상임 부위원장이 대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이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03조에 따르면은 이 법에 정한 경우 외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집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고 또 하나는 확성기를 사용을 해서 누구를 지지한다는 선거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건 91조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적어준 사람은 윤석열, 그것을 읽은 사람은 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이렇게 되면 그 두 분의 공동 정범으로 보이는 그런 판입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핵심이 뭐냐면 윤석열이 지지하고 정광훈이 지지하는 김문수 후보라는 인상이고 그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은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을 사면복권하지 않겠나? 네. 그 귀환을 허용해주지 않겠나? 이런 의혹을 그대로 주고 있는 단적인 사건인 겁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막판 표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는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이 뭐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국민의힘 결집으로 이길 수가 없는 선거입니다.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 또는 중도 외연에 넓혀서 더 많은 지지를 끌어들여야 이기는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선다는 것은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악재지요. 이미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이미 결집 다 되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도 이 보수 지지층의 지지율이 더 떨어져요. 그리고 중도층은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탄핵되고 특히 계엄을 통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상대가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이 이 집권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이 관건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막판에 등장하는 것은 이 그 보수 외연 확장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의 어떤 내란 세력 프레임에 걸려들게 하는 악재만 제공합니다. 네.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선거를 여러 번 봤지만은 선거 막판에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를 친다 할 정도의 악재로 보여집니다. 김미연 소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8년 만에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행보하고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행보는 좀 우리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왜 나왔을까? 다들 반대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은 지금 여론조사 착시 효과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그 재임 시절에는 한 번도 그 허니문 기간을 빼고는 한 번도 가반 득표 지지율을 가반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 본인의 득표율을 한 번도 하지를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탄핵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올 초에 나온 조사를 보면 가반에 육박한다는 조사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야만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지금 자신감 때문에 지금 나선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지금 이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악재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층에서 어떤 동정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문시장을 방문한 거에 대해서 이 낮은 대구에서 그 지지율, 낮은 그 사전 투표율을 보면 어느 정도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층을 좀 결집하는 데는 저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투표율이 좀 높아진다면 대구에서 이거는 일정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뭐 한 1분 좀 더 남았는데요. 김성태 위원장님, 막판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변수 없습니다. 이제 선거 하루 앞두고는 과거에 뭐 대한민국 자유당 시절에 3대 대통령 신익희 후보 네. 또 4대 대통령 선거에서 또 조병국 후보 이런 분들이 뭐 사망하거나 또 내지는 뭐 네. 사고 이거 외에는 지금 뭐 막판 변수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지금껏 뭐 이미 유권자들 표심은 반은 행사되었기 네. 때문에 내일 하루 다 후보들 무탈하게 뭐 유세 잘 마치고 이제 3일 날 마지막
본투표에서 국민들 좋은 선택만 기대할 뿐입니다. 민병도 위원장님은 뭐 변수가 있다고 보세요? 네, 없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내란 종식을 원하느냐, 그것보다는 다른 걸 원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판이 갈릴 거라고 보고요. 네. 네. 제가 민병도 우리 위원장님 그 마지막 변수라는 게 내란 심판이냐 안 그러면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상권이 다 집중되느냐 네. 여기에 대한 유권자 판단만 남은 거죠. 두 분께는 이제 10조씩 투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투표율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본 투표율이 얼마나 올까? 특히 정통적인 보수 지난 대선보다는 진영에서 높을까요? 저는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홍 소장님은요? 투표율은 지난 대선만큼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봅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